제가 산업화 추진 방향이라고 하는 제목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발표하기는 굉장히 과분한 내용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민간인으로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완주라고 하는 지역에서의 산업화는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사항을 담아서 발표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전문적인 지식들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제가 갖고 있는 정보가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너그럽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여태까지는 신재생 에너지 하면 태양광, 뭐 이런 풍력 이런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전체 에너지 분야에서 바이오매스, 즉 목재나 농업부산물을 이용하는 10.2%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난방 분야로 보면 2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은 바이오매스에 대한 관심과 투자와 또는 이해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30년도까지 아까 최태한 사무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1.4%까지 바이오매스 분야의 비중을 높여가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폐전 에너지화,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농수산 바이오매스 에너지와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뭐 이런 사업들에 대한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중에 완주군과 같은 그 농촌 지역은 주로 3번, 4번에 해당하는 사업들에 주로 관심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에서도 산림 바이오매스에 대한 관심을 높이 갖고 있는 이유는 이용도가 굉장히 많은 거죠. 목재를 건축용 목재, 가구용 목재, 그 다음에 에너지로 쓸 수도 있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 수도 있고 바이오 에탄올을 만들 수 있고 기타 다양한 부산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지역의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많은 일자리들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사실은 대부분 유럽 차원에서 또는 세계 차원에서 또는 국가 차원에서 산업화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관심들을 갖고 있죠. 근데 완주군에 있는 저희로서는 어떤 관심이냐? 그거 다 좋은데 완주라고 하는 지역, 뭐 다른 지역에 오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저것들은 도대체 그 효과들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느냐 이런 데 더 관심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목질개 바이오매스에 대해서 국내의 경우에 2020년까지 전체 8조 4천억 정도 경제 효과가 있을 거다. 뭐 이런 발표를 환경부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까지 14만 4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온실가스 배출량도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그 환경 개선 효과나 농촌 경제 활성화 효과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질문, 농촌에 사는 사람들의 질문은 뭐냐면 그래, 국가적 차원에서 저런 효과가 있는 거 오케이, 좋아.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 그 경제 효과와 일자리 효과는 얼마나 날 거야? 이런 질문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바이오매스 에너지 사업의 경제 효과를 어떻게 완주에 실현시킬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차원의 그런 사례보다는 굉장히 작은 오스트리아의 귀싱이라고 하는 작은 지역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귀싱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2만 7천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규모가 큰 읍 정도 규모가 되죠. 그런 읍 정도 규모의 지역이 1990년도부터 2012년까지 근 한 20년 정도의 기간 동안 다양한 에너지 산업들을 발전시킵니다.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되냐면 그 작은 지역에 27개의 분산형 발전소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읍내 정도에 지나지 않는 지역에 27개의 발전소가 있다. 그 다음에 40여 개의 재생 가능 에너지 시설이 있다. 그 다음에 50여 개 정도의 연구소와 기업들이 있다. 상상이 되십니까? 전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작은 지역에 27개의 발전소, 그 다음에 40여 개의 재생 에너지 시설들, 그 다음에 50여 개의 기업들,
이런 것들을 작은 지역이 20년 동안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1995년 기준으로는 온실가스의 93%를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연간 1,400만 유로의 수익을 냅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만 1,000명 정도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즉 아주 작은 지역에서 이 에너지 사업만 갖고도 1,000명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완주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번에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싱을 잠깐 더 볼게요. 그래서 귀싱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지역이야? 봤더니 헝가리, 그 다음에 슬로베니아의 접경지대 정도 되죠. 헝가리와의 접경지대인데 한마디로 변방의 지역입니다. 외진 지역이에요. 오지죠. 물론 아름다운 성도 있고 강도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렇게 작고 외진 곳에서 놀라운 성과들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싱에 있는 그 시설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이런 발전소들이 한 27개 정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역시 귀싱에 있는 발전소입니다. 저기 편말이 있는데요. 혁신지역을 수상한 지역이다. 뭐 이런 말로 독일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독일어로 되어 있긴 한데요. 정확히 독일어를 일일이 한번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 다음 것들은 어떤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귀싱 지역에 있는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귀싱은 도대체 저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경제적 이익이 지역에 돌아올 수 있게 했느냐, 그걸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화석 에너지를 이용한 것은 다 외부에서 온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지역에서 사용하고 나면 그만큼의 돈이 다 빠져나가더라. 그런데 귀싱에서는 지역에 있는 자원, 지역에 있는 숲,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농업부산물을 이용해서 열병합 발전 또는 열 공급 사업들을 한다. 그래서 그것을 열과 전기, 연료로 지역에 있는 소비자들한테 공급하니까 그것들이 지역 외로 나가지 않고 바로 지역에서 순환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역의 자원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숲이라고 하는 것. 특히 그냥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숲을 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지역의 협동조합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농업 부산물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열병합 발전소나 다양한 발전 시설들이 대기업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업들의 투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기업에 있는 협동조합들이 그것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익들이 지역 내에서 순환되는 구조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귀싱에 있는 것을 간략하게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원, 지역에 있는 숲자원, 지역에 있는 농업부산물 자원, 지역에 있는 에너지 자원이라고 하는 것을 지역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러한 자원들을 지역에서 수집해서 또는 유통 가공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기술이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그 산림 바이오매스 사업들을 이야기할 때 많은 경우는 이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보일러 만드는 회사들 뭐 이런 것들은 다 어딘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고 그것을 정부가 보조를 해서 보급을 하면 우리 농촌 지역은 그냥 쓰는 거예요. 또는 많은 기업들이 큰 플랜트들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거기서 발생한 열과 전기를 혜택을 받지 또는 수요자로서 쓴다. 뭐 이 정도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많은 선진적인 그런 지역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한 기술들이 바로 그 지역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50여 개의 연구소와 기업이 귀싱이라고 하는 작은 지역에 27,000명 인구밖에 되지 않은 그 지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휴식 시간에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귀싱에서 만들어낸 동영상들을 좀 보셨을 거예요. 애니메이션으로 잘 만들어진 동영상들이 있었는데 그 동영상은 뭐냐면 귀싱에 있는 한 회사가 슬로베니아의 일종의 플랜트 수출을 한 내용들을 이제 개요들을 보여주는 동영상이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귀싱에 있는 지역의 한 회사가 3개 대륙에 18개의 지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플랜트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우리나라식으로 만들면 만약에 완주라고 가정한다면 완주에 있는 회사가
3개 대륙에 18개의 지사를 갖고 있고 그리고 해외 플랜트 사업까지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멋진 일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 즉 지역이 기술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지역이 기술 자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지역에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산림 바이오매스 산업에서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간과된 점들이 굉장히 많다. 이 점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 내에 다양한 발전소, 열공급 시설들을 두고 또는 연료의 유통 기반들을 두고 그것을 공급하는 것,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레크 사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레크도 보면은 바이오디젤,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태양광 발전 이 모든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시설이 바로 협동조합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이런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때는 항상 정부 주도로 진행이 된다. 그 다음에 또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서 지원이 됩니다. 국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은 이것을 하나의 혜택으로만 생각합니다. 관심은 주로 보조금이 얼마냐, 지원금이 얼마냐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산림청에서 여러 펠릿 보일러를 보급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천 대를 보급했다, 만 대를 보급했다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제가 한번 지역에 있는 군 단위로 한번 이렇게 나눠봤어요. 그래 보니까 몇 대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부에서 얼마나 지원해 줄 거냐, 정부가 얼마나 보급할 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간에서 이런 사업들의 주체가 돼서 어떻게 참여할 거냐 이 의지가 사실은 성공의 관건 아니었겠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귀싱도 마찬가지고요. 귀싱은 물론 지자체에서 주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지역에서는 뭐냐면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그 사업을 10년, 20년, 30년, 40년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내고 스스로의 지역의 기술들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점을 놓치면 우리 지역들이 저런 모델들을 우리 농촌 지역들에 실현시킬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완주를 한국의 귀싱이나 무레크로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본인들의 지역명을 붙여서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지역의 숲을 여러 방식으로 가공해서 거기서 열병합 발전도 지역 주민의 힘으로 만들고 펠릿 가공 공장도 주민의 힘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경제적 이익들이 순환되는 그런 구조를 각자가 오신 지역에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을 통해서 지역의 산업 또는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 그 다음에 기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공급할 거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크게 나눠보면 하나는 공급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산림자원을 어떻게 잘 가꿔서 그것을 유통하고 그 다음에 가공 생산해서 유통할 거냐 이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플랜트, 열병합 발전 시설들을 잘 만들어서 지역 주민에게 열을 공급할 거냐 또는 전기를 공급할 거냐 이런 공급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수요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독일의 사례들, 독일도 갔다 오고 그다음에 독일의 사례들을 보면서 좀 가슴이 답답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독일 같은 경우는요 또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1970년대 1차 석유 위기가 온 다음에 사람들이 바이오매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공간 난방의 문화,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70년대 이후에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기술 투자도 하고 그 다음에 수요가 늘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만한 수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그 펠릿 가공 공장도 만들고 그 다음에 목재 유통하는 그런 집합 장소도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작은 지역에서, 그러니까 전국이 아니라 작은 지역에서 의미 있는 일자리와 산업을 만들 정도 수준의 수요가 각 지역에 있느냐라고 봤을 때 굉장히 멀은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지금의 보급 사업에 의존해서 그 발걸음대로 가는 걸 기다릴 거냐? 이런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참 고민되는
분야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피싱 같은 경우는 자원, 기술, 에너지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산업도 만들어낸다는 것. 바로 다른 곳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만들어낸다는 것. 그러면 완주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원, 기술, 에너지 이 세 가지에서 어느 하나 빠짐없이 어떻게 일자리와 산업을 만들어낼 거냐.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지역주의자일 수도 있어요. 지역이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지역까지 내려오면 참 깝깝한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갖게 되는 어떤 질문들, 의문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완주 관내에 산림자원의 수집, 가공, 유통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유통 거점들이 굉장히 필요한 생산 또는 유통 거점들이 필요한데 이것은 산림 바이오매스 센터를 통해서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완주 관내도 여러 가지 유통 경로가 크고 작은 민간의 목재 연료에 대한 유통 경로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조사하고 그것을 그런 이해관계자들을 산림 바이오매스 센터 내에 집중해서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사례를 한번 봤습니다. 1997년에 독일 바이에른주 남부의 6개 마을,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의 3개 마을 이런 것을 합쳐서 아엔탈 환경 모델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서 바이오매스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이 바이오매스 센터입니다. 처음에 저희들도 완주에 바이오매스 센터를 만든데 홍보 전시관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홍보 전시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독일에서 이런 바이오매스 센터라고 하는 것은 목재를 생산, 가공하고 유통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보일러도 일부 팔기도 해요. 홍보 전시는 아주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목재라고 하는 연료를 유통하는 한마디로 큰 주유소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하나의 거점 역할을 합니다. 저 정도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항상 일상적으로 목재 연료를 사고 판매하고 이럴 수 있으려면 충분한 수요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한번 기존의 산림청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국내 진행하는 여러 가지 그 유통 시설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목재 집화장이 화성, 가평, 양평 등에 있고요. 펠릿은 여주 목재 유통센터에 있고 우드칩은 민간 사업자들이 하는 곳들이 꽤 있고요. 그다음에 폐파레트를 이용하는 데가 있고 폐가구를 이용하는 데로 이렇게 쭉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이후에 통계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좀 더 완주군이 이런 일을 하고자 한다면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이런 여러 가지 유통과 관련된 시설들 또는 기관들 이런 것들을 그 지역 내에 유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발표하셨던 그 산림청의 5차 산림기본계획에 따른 내용들입니다. 화목 보일러도 보급하고 펠릿 보일러도 보급하고 등등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14년도부터 17년까지 25,000대의 화목 보일러를 보급하겠다. 그래서 연평균 3,500대를 보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자체가 몇 군데입니까? 3,500대를 지자체 수만큼 나눠보면 이거 의미 없어요. 굉장히 작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펠릿 보일러를 보급합니다. 연평균 1,500대를 보급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지자체 수만큼 나눠보겠습니다. 얼마나 되겠습니까? 의미 없어요. 제가 지금 산림청에서 노력하는 거나 정부에서 노력하는 걸 폄하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바이오매스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또는 지역 내 이것을 산업으로 만들고자 할 때 수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가 많이 보급돼야 돼요.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런 보급사업에 기대 갖고는 그거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간의 자발적 노력이 없이는 이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이제 목재 바이오매스 하면 펠릿 얘기만 되고 있어요. 펠릿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단위 부피당 그 에너지 열량이 굉장히 높아요. 보관하기도 편하고요. 그다음에 운송하기도 편합니다. 그래서 운송료가 절감이 됩니다. 보관 시설도 작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퀘션 마크를 딱 던져보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 펠렛 가격도 같이 올라갈 텐데 왜? 운송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가공 비용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펠릿보다는 그냥 뒷산에 가서, 저는 농촌에 삽니다. 귀농에서 농촌에 사는데 뒷산에 가서 그냥 나무 잘라다가 쓰는 게 중요합니다. 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펠릿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우드칩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왜 그것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좀 부족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독일분의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연료에 대한 난방시설에 대한 지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 펠릿 중심만이 아니라 일반 로그라든지 우드칩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난로라든지 다양한 그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다양한 것에 대한 기술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제되지 않고 충분한 정도, 어떤 지역의 산업을 활성화시킬 정도의 충분한 산업을 만들어내기에는 그 수요가 충분치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것과 관련해서 다양한 기술 인력들을 좀 키울 필요가 있고, 시간이 없어서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 인력들을 우리가 키울 필요가 있고, 그것을 지금 완주에서는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몇 가지들을 얘기를 드렸는데, 저희가 한번 그림을 갖고 포토샵으로 장난을 한번 쳐봤습니다. 바이오 에너지 도르프, 그러니까 바이오 에너지 마을 완주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저희 완주도 지금 단순히 정부나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떠나서 좀 더 확장해서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고, 또는 여기 계신 국민들 또는 단체분들 또는 기업분들이 각 지역에서 정부에만 의존하지 않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신다고 하면 각자의 지역들의 규신과 같은 그런 모델들을 분명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